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김인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미중 1차 무역 합의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전에도 사실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이슈로 충돌해 왔고요.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역 분야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협상과 곧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또다시 최종적으로 결렬, 이것을 수차례 반복했죠. 그래서 갈등을 지속해 왔고요. 이러한 극심한 산고 끝에 2020년 1월 드디어 1차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무역 합의를 이해하기 전에 이 무역 분쟁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좀 간략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2017년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2017년 기준인데요. 중국은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이고요. 미국이라는 경제 주체가 대단히 거대하다는 걸 생각하면 일국의 무역 적자가 오직 한 나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사실상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흡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과 제도, 시스템의 미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절취, 사이버 스파이, 해킹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또한 그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률과 제도는 사실상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산업정책하고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기업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조차도 WTO에서 금지하는 금지 보조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보조금이 과연 얼만큼 정당한 것인가, 또한 무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앞 두 가지가 경제적인 부분 및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이 미중 패권 경쟁의 성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경제적 문제와 별개로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충돌하는 양상, 그 사이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은 이 한 가지의 요인이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1차 무역 합의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구성을 살펴보면 총 8개 챕터, 분량으로 보자면 영문판 기준으로 85페이지입니다. 서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식품 및 농산물 무역, 금융서비스, 통화, 무역의 확대, 분쟁 해결, 이렇게 8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페이지를 보시면, 구성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전.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이라는 점입니다. 분량도 28페이지가량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챕터를 좀 살펴보자면 일반 규정, 상업비밀과 비즈니스 정보의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특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와 도용, 지리적 표시, 해적판 및 위조품의 생산과 수출, 악의적 상표, 지식재산권 분쟁의 사법 집행과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쌍방의 협력, 그리고 이행, 그래서 총 3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몇 가지는 매우 구체적이지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 조문 혹은 두세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이전 챕터도 살펴보자면 이거는 그 ABCD의 구분 없이 단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무, 시장 접근, 행정 절차와 인허가 및 절차, 그리고 법률 절차 및 투명성, 과학 및 기술 협력 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역 1차 합의, 1차 무역 합의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합의 자체가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가 충돌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의 제1무역국이고 최대 흑자국입니다. 특히 한중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그중 80%가량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는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부품이고요. 이거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자 이는 곧 중국 산업의 부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그 경제국 두 나라가 충돌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무역의 흐름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63.7%에 이르고요. 수출이 그중 33%, 수입이 30.7%입니다. 이는 곧 한국은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죠. 미중 간의 충돌은 국제무역 질서를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게 하면서 무역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국제무역의 둔화는 한국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제거했다는 점, 즉 합의 자체가 가장 큰 의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무려 17개월의 그 협상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만큼 자국의 주장을 대부분 관철시킨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사이버 스파이, 행정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공개 등의 수단을 통하여 중국은 미국과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었고요. 반면 중국은 중국 과학기술의 혁신은 자력갱생이 원천이며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적인 주장이 과연 합의에 이룰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합의문에서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국가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시스템을 건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하였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중국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 이러한 입장을 가진 중국에게 문제를 인정하게 하여 향후 협상을 위한 아젠다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부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현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또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국 입장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진전된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기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항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한 점도 이번 1차 무역 합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비밀의 범위와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지식재산권 분쟁 중 입증 책임을
전환하도록 하였고요. 지식재산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정부기관에 의한 상업비밀의 공개 금지, 이러한 사항들은 미국이 중국에게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합의의 한계 역시 대단히 명확합니다. 먼저 앞서 성과라고 말씀드렸던 양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100%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애매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합의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1차 합의는 프레이스 1이라고 보여지는 바와 같이 1단계 합의, 즉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아젠다의 확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계 역시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일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합의에서 일정을 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애그리컬처,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했고요.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합의된 것과 비교하면 이 구체적 일정이 없는 것이 이번 합의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엔 언제까지 합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17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중국은 실제 그 법률 제도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상투자법 혹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같이 외국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한 외국 기업 혹은 무역의 불공정한 관행의 근거가 된다는 다수의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이런 것들을 기초로 중국은 나름의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라고 요구한다면 본 합의는 실효성을 크게 잃게 될 것입니다. 일부 합의는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의 강화를 예를 들자면 이거의 근거는 중국형법 제219조에서 중대한 손실을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관할 형사사건 소추 기준에 관한 규정 2 제75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실은 손실액 혹은 불법 소득의 5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만 위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8,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기준이지만 이 이하인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고요. 일단 과도기적 조치로서 이 중대한 손실을 소추 기준으로 쓰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다만 형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중국도 우리의 의회격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에선 입법을 할 수 있으나 형법은 기본 법률에 해당해서 반드시 전인대의 개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중국 전인대가 한국의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각 단계별로 장애 요인은 충분해 보이고요. 더더욱 신속한 이행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합의에 대해서 전망하자면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의의와 성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진전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전망이 현재 시점에선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1차 합의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세부 일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금 같은 경우엔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합의에 이르기 대단히 어려운, 애초에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반면 이 기술의 가치,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입니다. 여기에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것이 발표되고 그리고 여러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사실 모든 이슈를 코로나19가 덮어버렸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합의의 내용, 농산물 수입조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인가에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열렸던 전인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정책이나 혹은 무역 합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무역 합의의 내용조차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무역 분쟁 자체가 경제적 혹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곧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무역 분쟁 혹은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1차 합의는 이 합의라기보다는 이 아젠다의 확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장기간 점진적으로 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산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에게도 한국은 중요한 무역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것으로 싸우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로서는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